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 결국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 의혹 논란을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좀 많이 불거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법적인 부분 위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까지 두 차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도 일단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회계 자료와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는지 부분이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산의 운용과 의사결정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안성 쉼터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오류나 문제가 있다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정의원 쪽에서 일부 인정은 하지만은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실수로 인한 오기나 오류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핵심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했느냐 혹은 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만약에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라면 사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령 이제 정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 자료에 허위가 있으면 처벌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역시 고의범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이제 관련된 사용처에 대해서 고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허위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지만 그 역시 이제 고의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성 쉼터라든지 해당되는 내용들의 재산 거래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지 여부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것과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형사적인 수사와 처벌의 범위는 고의성 여부에 그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앞서 저희도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초반에 그 기부금 회계 부실 의혹 외에도 뭐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고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 쉼터 구입 과정에서의 논란도 그렇고 실수라고 하기엔 여러 차례 많은 것들이 지금 연달아서 터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 차례라고 하더라도 다 만약에 실수이다. 뭐 과실이었다라고 본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건가요? 네, 그래서 기준은 고의성 여부지만은 이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가령 이제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자료를 봐야 하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부금품이든 아니면 거래든 어떤 것이든 간에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부분을 찾아보면은 이제 그것이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오류인지 볼 수 있고요. 가령 이제 A라는 사업에 얼마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돈이 알고 보니까 A가 아니라 B 사업에 잘못 쓰인 거를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A 사업도 B 사업도 전혀 쓰인 부분이 내용이 없고 현금으로만 인출됐다. 이럴 때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뭐 이 관련된 뭐 연대하는 그 모든 그 비상임 이사까지도 다 고발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의사결정은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고 그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이 누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의사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회의록이나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고의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앞으로 절차가 좀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혐의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이 될 수가 있고요.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안성 쉼터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의적으로 고가에 매입을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되고요. 만약에 기부금 중에서 일부 부분이 운영진이나 일부 사람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흘러갔다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제 기부금을 사용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A라는 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모집을 하고 빼돌렸다면은 그건 또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외에도 공익법인과 기부금법상 이제 회계 오류로 인한 회계 고의적인 부정 기재로 인한 또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용들의 모든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됐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은 부분도 사실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그 시민단체 운영 과정에서의 한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라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네. 이 부분은 돈의 흐름 과정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크게 논란이 되진 않는 대목입니까? 그것도 이제 그 자체만으로 바로 고의성이 인정되지는 않고요. 예, 이제 개인 계좌로 일응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계좌의 사용이나 운영을 이제 그 명의와 상관없이 그 단체의 명의로서 운영을 해왔다면은 문제는 안 되는데 그 개인 계좌를 이런 목록으로 쓰고 그러니까 법인 이름으로도 쓰고 또 개인 명목으로 쓰고 이렇게 재산이 혼화되어서 마구 집행이 되었다. 네. 이렇다라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또 추가로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처음 이 논란을 가지고 나왔던 언론에 공론화시켰던 분이 이용수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런 내용들이 추후에 뭐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요. 이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적인 운영의 실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됐고 어디에 돈이 쓰였고 그 과정이 어떻게 투명했고 그걸 특히 누가 주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부분이 참고 자료로서 수사의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를 좀 짚어볼게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재조사 요구가 점점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재수사, 재심 가능한 상황인 겁니까? 일단은 우리 형사소송법 420조에서는 재심의 사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유죄의 증거가 됐던 것이 진술이든 아니면 혹은 수사든 이런 부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이 다른 확정 판결로서 인정이 된 경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기존의 유죄를 뒤집을 수 있거나 혹은 유죄를 감경할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이런 재심 사유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기되는 증거가 일단은 지금 확인된 바로는 당시에 이제 유죄의 중요한 증거가 됐던 그 뇌물 수수행위, 뇌물 공여를 했던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의 비망록이 주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 한만호 씨.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재심 사유에 관한 부분에서 이 비망록이 과연 그런 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고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쟁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당시 이제 재판에서도 이 비망록에서의 내용은 이미 증거로 제출이 됐었다라고 하던데 네. 그럼에도 지금도 그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신규성 있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규성과 명백성은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재판에서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던 거면 모르겠지만 이미 기존 재판에서 현출됐던 증거라면 신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명백성 관련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느냐, 기존의 증거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로 될 수 있느냐는 쟁점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제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판례를 도저히 유지하지 못할 만큼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진술이어야 명백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심이야 청구는 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요. 개시 결정까지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망록을 작성한 당사자인 한만호 씨는 이미 고인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재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말을 한 그 당사자의 증언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고인이 된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좀 방법론적으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고요. 이제 만약에 한다면은 또 다른 유력한 방법으로는 재심 사유 중에 하나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사법경찰관이 이제 불법적인 행위, 위법한 행위로 한 것이 예. 확정 판결로서 드러난 경우로 봐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렇다면은 이거와 관련돼서는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가 이루어졌던 시점과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이기 때문에 예. 공소시효가 도과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총장 행세를 하면서 국내에서 학위 장사를 한 가짜 총장 사건
어떻게 된 경위고 어떤 이유로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까? 네, 사실 이런 광고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 이름을 들어봤었습니다. 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정식 인증받은 대학교이고 학위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모았던 건데요. 실제로는 이제 어떠한 실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위 장사를 하다가 걸린 그런 사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피고인 측은 뭐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다, 표현이 잘못된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어떤 내용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이제 그런 객관적인 상황에 맞도록 홍보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선고까지 나온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상고심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 소송도 지금 계속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요. 사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피해자들이 당연히 이 피고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기죄고 하나는 이제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학교를 설립하지 않거나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인정되지 않은 미인증 학교가 마치 인증받은 대학교인 것처럼 홍보를 해서 돈을 받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처벌을 받고 사기로 인한 피해 부분들은 또 피해대로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